보톡스와 로얄 젤리. 패션 모델이라 불리는 박정숙 어르신. 올해 65 되신 그분은 평소 망사 스타킹에 미니스커트, 꽉 끼는 청바지에 빨간 티셔츠를 즐겨 입는 자타가 공인하는 멋쟁이다. 비단 복장만이 아니다. 잔주름 하나 없는 얼굴, 뾰족하게 길러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까지. 실로 연세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젊으시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화려한 패션으로 무장하고 댄스와 그림을 배우러 복지관에 오신 박정숙 어르신은 역시 고운 모습이셨다. 젊어 보이는 비결을 묻는 내게 답을 하시려는 찰나 가요교실에서 노래를 배우시는 64세 김기분 어르신이 대신 답을 하셨다. 수술하면 다 저렇게 돼. 할망구가 주름 변다고 새득시가 되남? 나중에 더 늙으면 처지긴 하지. 그러시곤 울그락불그락 깨진 박정숙 어르신의 표정 변화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며 한마디 덧붙이셨다. 엊그제 최장한 말기인 친구를 찾아갔는데 아유 흉측하더만. 만날 주름살 편다 쌍꺼풀 한다 여기저기 갈대더니만 암에 걸려 가족만 남았는데 얼굴이 어찌나 흉측하든지 아이고 늙어서들 주책이지. 보톡스인가 뭔가 주름살 빼는 주사 맞는데 얼마라더라. 그것도 서너 달에 한 번씩 맞아 한다더만. 돈이 어디서 나서 그 짓들인지 원. 김 어르신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박정숙 어르신이 앙칼진 소리로 네가 나 수술하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하시니 이해질세라 김 어르신은 더 큰 소리로 네가 먼저 내가 경동시장에서 로얄젤리 싸게 샀다고 하니까 수준 이하라고 깔보고 무시했잖아. 라며 앙칼진 목소리로 대응하셨다. 이러다가는 큰 싸움이 되겠다 싶어 내가 나서서 겨우 말렸다. 화려한 박 어르신에 비해 화장도 거의 하지 않는 김기분 어르신은 항상 집에서 막 입고 나온 듯한 고무줄 바지, 일명 몸빼에 꾸깃꾸깃한 티셔츠 차림이다. 하지만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어르신은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빠지지 않고 듣고 동네에서 무료로 해주는 치료도 부지런히 받으러 다니셨다. 특히 로얄젤리 중독자라 불릴 만큼 1년 내내 로얄젤리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김 어르신은 로얄젤리를 먹으면 회춘한다는 약장수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셨던 것이다. 로얄젤리 신봉을 건드렸으니 김 어르신이 노할 수밖에. 김 어르신의 로얄젤리와 박 어르신의 보톡스. 비록 방법은 다르지만 노화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똑같지 않을까? 어르신들은 신체적인 변화가 오면서 건강이 안 좋아질 때 갑자기 나도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엄습하면서 늙는 것이 무서워진다고 답했다. 이러한 노화 방지를 위한 건강유지법을 묻는 질문에 운동과 잘 챙겨 먹고 잘 자는 것에 이어 보약 등 의약품 복용이라고 답하셨다. 사실 운동과 규칙적인 식습관은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10%가 넘는 어르신들이 의약품에 의지한다는 답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노년을 풍성케 하시는 하느님의 저자 에르링 루드는 늙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미리 거늘거버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범인인 우리에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노년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아마도 피하고자 노력하는 것보다 몇 곱절 더 힘든 일일 것이다. 네 자식은 네가 키워. 노인복지관에서 노래도 배울 수 있나요? 하루에도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문의 전화는 수없이 걸려온다. 모든 프로그램을 꿰뚫고 있는 나는 시간대와 노래 종류까지 알려드렸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이어졌다. 거기서 노래 부르는 동안 아이들도 돌봐주나요? 이번 질문은 뜻밖이었다. 앞불싸.
어르신은 손자 손녀 때문에 꼼짝도 못 하시는 분인가 보구나.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힘을 쏟으신 어르신이 남은 여생마저 손자 손녀 양육에 바쳐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전화로 조심스레 이것저것 묻던 강복실 어르신은 한숨을 쉬며 사연을 털어놓았다. 지난주 일요일 고등학교 동창생 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진분홍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굽도 조금 높은 신발을 신고서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라 나름대로 한껏 멋을 부렸다. 그런데 예쁘게 차리고 간 것이 무색할 정도로 만나는 친구마다 얘, 너 너무 많이 늙었다. 어디 많이 아팠니? 하는 것이 아닌가. 당신이 보아도 다른 동창생들보다 서너 살은 더 먹어배더란다.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자식 사랑과 손자 손녀 돌보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손자 손녀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폭삭 늙지. 그래서 나는 맞벌이하는 아들 딸에게 너희들은 알아서 키우라고 결혼 전부터 말했어. 한편 학교 때부터 자기 주장이 분명했던 지화자 어르신은 이남이녀를 모두 출가시킨 후 노래 배우기에 흠뻑 빠져 자비를 털어 음반까지 낼 예정이라고 한다. 강 어르신과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조순이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남자친구를 얻었다며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자랑한다.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온 강 어르신은 친구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보면서 화도나고 속도 상했다. 3살, 6살, 10살, 3명의 손자 손녀 뒷바라지에 외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심해 보였기 때문이다. 일남 삼녀를 둔 강 어르신. 결혼한 3딸이 모두 친정 근처에 살고 있는데 현재 2딸이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있다. 딸들이 출근하면서 3명의 손자 손녀를 맡기러 오면 강 어르신의 하루가 시작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느라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시킨다. 등교 시간에 맞춰 큰손녀를 학교에 보내고 난 뒤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를 유치원차에 태워 보낸다. 3살인 손자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정리하고 나면 벌써 점심시간. 부지런히 점심을 먹고 유치원에서 돌아올 손자를 데리러 간다. 잠시 뒤 큰손녀도 학교에서 돌아온다. 그때부터 강 어르신과 손자 손녀들 간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싸우는 아이들 말리고 우는 아이 달래고 틈틈이 간식 준비하고 어지럽혀진 방 청소하면서 사이사이 저녁을 준비하느라 강 어르신의 집은 그야말로 북새통이 된다. 저녁 7시가 넘어 딸들이 퇴근하여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가면 한동안 정신이 멍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까지 하다고. 그런 강 어르신에게 최근에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올봄에 시집을 간 막내딸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딸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도 잠시 차츰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막내딸 역시 다른 딸들처럼 맞벌이를 하고 있고 시부모가 시골에 계셔서 아이를 낳게 되면 당신이 키워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막내딸은 시집 가기 전에 손자 손녀 키우느라 고생하는 엄마에게 엄마, 나는 시집 가서 아이 낳아도 언니들처럼 엄마에겐 안 맡길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지만 막내딸인들 뭐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지 언니들 애들은 다 키워주면서 막내딸 아이만 안 키워줄 수도 없고 아휴 어쩌면 좋수. 남은 여생을 복지관에서 노래도 배우고 여행도 가면서 즐기고 싶은 강 어르신. 하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맞벌이를 하는 자녀들에게 매정하게 더 이상 아이들을 돌봐줄 수 없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키워라 하고 먼저 말할 수도 없고 그저 자녀들이 이런 강 어르신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었으면 할 뿐이라고. 복지관을 잘 다니시던 어르신들 가운데 손자 손녀를 키우기 위해 중도하차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르신들은 혼자서 벌어먹기 힘든 세상이니 내가 도와야지 하면서도
복지관을 나오지 못하게 된 상황을 몹시 안타까워 하신다. 물론 손자 손녀를 돌보며 즐거움과 보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손자의 재롱도 잠시 잠깐이다. 일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신 어르신들. 더 이상 자식 뒷바라지라는 명분으로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을 돌보고 인생을 음미하는 시간을 들여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믿지는 부모 장사? 이제 그만. 박어르신은 조상대대로 전해오는 만석군 집안으로 그 집안 땅을 밟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유하게 살았다. 박어르신은 더 늙기 전에 오남매에게 재산을 나눠줘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전 재산을 공평하게 자녀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전 재산을 나눠받은 자식들은 어느 자식도 박어르신을 모시기를 꺼려하고 내몰았다고 했다. 그래서 박어르신은 지금 폐유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박어르신의 사연을 전해 듣고 충격에 사로잡힌 김어르신 부부는 자식들에게 친구처럼 했다가는 큰일이라고 생각하고는 자식 길들이기에 나섰다. 우선 김어르신 부부는 아무리 손자 손녀가 예뻐도 돌봐주지 않기로 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려고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어김없이 자녀들에게 매몰차게 다짐을 받아내곤 하였다. 우리는 너희들 키우느라고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우리의 몫은 다한 것이니 너희들 아이들은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지. 혹시라도 우리가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처음에 김어르신의 자녀들은 설마설마 하면서 손자 손녀를 은근히 부모님께 맡기려 했다. 그러나 김어르신 내외는 자녀들이 그러한 낌새가 보일 때마다 문을 잠그고 외출하는 등 모질게 대접했다. 자녀들은 한동안 섭섭해하며 부모님을 원망하더니 이제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신의 아이들은 스스로 키우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김어르신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손자 손녀를 돌봐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손자 손녀의 양육에서 벗어난 노부부는 헬스센터를 찾아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즐기며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있다. 우리는 너희들을 각자 밥벌이 하도록 키우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스스로 밥을 벌어먹도록 해야 한다. 혹시라도 우리 재산을 넘보지 말아라. 우리는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돈 한 푼 미리 나눠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만 너희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보아 재산 상속을 나중에 할 계획이다. 노부부의 유산 상속이 발표되자 자녀들은 놀라운 빛이 역력했으며 무엇인가 다짐하는 모양이었다. 이후 김어르신 집에는 자녀들이 안부 전화가 빗발쳤고 주말마다 가족 식사를 하자며 호들갑을 떨었다. 현재도 노부부는 자녀들의 은큼한 효도를 즐기고 있다. 자녀들에게 미리 당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말하여 자녀의 기대로 인한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생전의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주고 나서 자식들로부터 소외되는 어르신보다는 자식들의 애를 조금은 태우지만 자녀들의 효도를 즐길 수 있는 김어르신 부부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다. 짱가, 난 네가 필요해. 정칠만 어르신은 우리 복지관의 짱가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엄청난 기운이. 어린 시절 로켓 주먹 하나 없어도 악당을 말끔히 치우던 레이저빔 대신 꿈벅거리는 눈을 가진 사람을 닮은 짱가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 짱가의 손 위에 앉아 함께 하늘을 나눈 꿈을 꾸곤 했던 기억은 아직도 날 살맛나게 한다. 어르신의 아들은 IMF가 터진 이듬해 사정이 어려워 서울보다 물가가 싼 지방에 내려가 터를 잡겠다고 했단다. 그때부터 어르신은 자식과 떨어져 복지관 근처에 사셨다. 그러나 2년 반 전
부인마저 돌아가셨다. 어르신은 완전한 혼자가 되었고 고독한 신세가 싫어 세상이 자꾸 미워지셨단다. 한번 어려워진 사정이 쉽사리 좋아질 리 없는 법. 아들은 여전히 어르신을 모실 형편이 안 되었고 끈떨어진 뒤움박 신세를 한탄하며 어르신은 그렇게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걱정, 혼자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상과 담을 쌓아갔다. 그리고 아픈 마음은 아픈 몸으로 이어져 당뇨병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통증까지 앓게 되셨다. 우리 복지관은 몇 년 전부터 방학 중 초등학생들에게 어르신들이 한자와 풍물 등 전통놀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방학 중 일주일에 2번 이상 수업이 진행되었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체조와 미니 볼링과 같은 레크레이션도 진행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그날만큼은 어르신들도 복장에 더 신경을 쓰고 오셨다. 세상 다 귀찮은 72세 김갑돌 어르신도 아이들이 오는 날만은 아침 일찍 일어나 슬쩍 혼자서 목욕을 하신다. 옆에 계신 할머니가 내게 전해주시기로는 저번 만남의 날에 한 꼬마가 할아버지한테서 이상한 냄새나 가기 싫어 라고 한 뒤부터 저러신다고 했다. 초등학교 한자 교실을 맡기로 했던 어르신이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되어 자꾸 의기소침해지는 정철만 어르신에게 그 수업을 부탁했다. 안 하시겠다고 하는 어르신을 겨우 설득시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건을 이유로 세상과 담을 쌓았던 끈떨어진 뒤움박 그 어르신은 한 소년의 아니 인류의 정의를 지키는 짱가가 되었다. 9살 먹은 민석이의 아버지는 4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신부전증으로 몸이 좋지 않다. 한자 교실에 들어온 민석이는 유독 정철만 어르신을 잘 따랐다. 그날도 민석이는 수업이 끝나고 어르신과 시장에 가서 떡볶이도 먹고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을 부러워하기만 했던 팽이도 사고 신이 났다. 그런데 집에 갈 시간이 되자 민석이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내더란다. 거긴 가정통신문이라고 적혀 있었고 새싹들의 발표회에 부모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달라고 써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어르신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단다. 할아버지, 나 올 사람 없어요. 엄만 일하러 가야 하고 더구나 병원 가야 하는 날이라 못 온대. 할아버지가 오면 안 돼? 나 연극해요. 내가 사자역인데 정말 잘해요. 되게 재밌어. 할아버지, 꼭 와. 그날부터였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어르신은 늙고 지친 노인에서 짱가로 변한 것이다. 몸이 불편한 민석이 어머니 대신 힘든 일을 도와주시고 방치하다시피 한 당신 몸도 신경 쓰며 음식 조절과 운동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민석이의 짱가는 우리 복지관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치매노인들 물리치료 받으러 갈 때도 어디선가 나타나서는 부축하고 사회복지사들이 힘든 집 나르면 내가 알게 라며 옮기곤 하신다. 당뇨병과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통증을 앓던 그 어르신은 어디에도 없다.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마음에서 온다고 했던가? 그 옛날 만화 속의 짱가도 어쩌면 짱가 하고 불러주던 아이들의 외침이 있어 벌벌 날아다녔을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외쳐보자.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당신이 필요해요. 어르신들의 노년은 그만큼 행복해질 것이다. 건강염려증이 부른 화.
병실 문을 열자 69세 조순이 어르신이 누우신 채로 반색을 한다. 바쁜데 뭐하러 왔느냐며 타박 아닌 타박을 하시면서도 눈은 연신 웃고 계신다. 선물로 가져간 매실차 하나에 너무나도 감격하시는 어르신. 조순이 어르신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게 된 건 3년 전 함께 살던 아들이 해외 발령을 받아 어르신 혼자 살게 되면서부터다. 맞벌이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며 손자들 키우는 보람으로 사시던 어르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무료함과 외로움은 당신 스스로 조절하기에 너무도 큰 것이었다. 그때부터였다. 당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염려증으로 발전한 것은. 복지관에서 건강강좌를 진행한 날이면 어김없이 묵건하셨다. 오늘 위암에 대한 강의 있잖아. 원 선생도 들었지? 내가 소화가 안 되는데 혹시 위암 아닐까? 마치 위암 선고라도 받은 듯한 얼굴로 내게 묻는 어르신께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말 외에 드릴 말씀이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건강염려증 그 자체가 아니었다. 차라리 병원에 가셨더라면 나았을 터인데 동네를 찾아온 떠돌이 약장수의 말에 혹하시게 된 게 문제였다. 그 뒤로 건강강좌의 주제가 하나둘 늘어감에 따라 어르신의 병명도 하나둘 늘어갔다. 그때마다 병원을 찾는 대신 떠돌이 약장수의 손에 들려진 약병에만 관심을 쏟던 어르신은 급기야 어지럽다며 쓰러지셨고 119 구급차에 실려서야 병원에 가시게 되었다. 살을 빼야 관절염도 고칠 수 있다는 약장수의 꼬임에 넘어가 다이어트 약품을 사서 복용하던 어르신이 결국 탈수증으로 쓰러지신 것이다. 그 일을 당하기 전 며칠 동안 복지관에서는 건강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그때도 어르신은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시며 어쩔 줄 몰라 하셨다. 다들 그날따라 속이 안 좋으신 줄로만 알았지 그런 엉터리 약품을 복용하고 계실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이번에 입원하신 이유는 허리뼈에 금이 가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 원인인즉 관절염과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이 좋다는 쑥 때문이었다. 사건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간 봄소풍에서 일어났다. 화창한 날씨에 도시락을 싸들고 경치 좋은 야외에 나가는 날 아침. 어르신들은 한껏 들떠 계셨다. 목적지에 도착해 짐을 풀고 기분 좋게 식사를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식사 후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하기 전 자유시간을 1시간 드린 게 문제였다. 다들 오랜만에 나온 야외에서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담수를 즐기며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을 즈음 느닷없는 비명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그리고는 몇몇 어르신들이 큰일 났다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오셨다. 조순이 어르신이 쑥을 뗐다 낙상했다는 것이었다. 너무 놀라 일제히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어르신이 위험 표지판이라고 줄쳐진 벼랑 아래 바닥에 떨어져 누워 계시는 게 아닌가. 높이 1.5m 정도 되는 낭떠러지였는데 당시 어르신은 통증이 매우 심한 상태였고 전혀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날도 119에 실려 병원에 이송되었고 응급처치 후 서울 큰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다. 입원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의 얼굴이 유난히 수척해 보였다. 분명 위험 표지판을 보셨음에도 파릇파릇한 쑥을 남보다 더 많이 깨고 싶어서 위험을 무릅쓰신 어르신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그런 마음을 담아 손등을 쓰다듬는 내게 던지시는 한마디. 쑥이 뇌졸중 예방도 되고 관절염에도 좋대. 씁쓸한 마음을 웃음으로 대신하는 내게 냉장고에서 물병을 하나 꺼내달라고 부탁하신다. 무슨 물인가 물으니 식초콩과 땅콩 달인 물인데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에 좋다 하신다.
요즘 부쩍 심장이 약해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이래봬도 비싼 브랜드 옷이야. 치매와 뇌졸중 어르신을 낮 동안 보살피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주간 보호센터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하다. 어르신들 집을 차례로 돌며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일일이 버스에 태우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버스 안에서는 서로 밤새 안녕을 확인하는 인사들이 오가고 각자의 주머니에서 사탕과 과자 등을 꺼내 나누며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 파킨슨병에 걸린 77세 손명찬 어르신은 매일 여기저기 얼룩진 옷만 입고 다니신다. 코 중간까지 내려오는 안경,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모자, 검버섯 핀 주름진 손에 고집스러울 정도로 꽉 쥐어진 지팡이가 어르신의 성품을 고스란히 말해준다. 처음 주간보호로 배치받았을 때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어르신인 줄 알았는데 기록을 살펴보니 예상과 달리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가장으로 여전히 경제권을 쥐고 계셨다. 문제는 어르신의 괴팍한 성격과 코를 찌르는 악취였다. 버스 안에 자신의 지정석을 만들어 놓고 누가 거기 앉으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예사였다. 그나마 뇌졸중 어르신들은 알아서 어르신을 피하거나 무시하지만 치매 어르신들은 그러지도 못했다. 하루는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83세 김치순 어르신이 버스 문 앞 가까이에 있는 손명찬 어르신 자리에 앉았다. 버스에 올라타면서 그것을 확인한 손명찬 어르신의 지팡이가 치켜 올려졌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이어졌다. 나는 어르신께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지만 통하지 않았다. 어찌어찌 상황은 정리되었다. 그날 점심시간 30명이 넘는 식구들에게 배식을 하느라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을 때였다. 앉은 순서대로 배식을 하다 보니 여자 어르신들이 먼저 식사를 받게 되었다. 순간 식탁을 탁탁 치는 지팡이 소리와 함께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화를 내는 손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자 먼저 주지 않고 여자 먼저 주었다고 화를 내시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손명찬 어르신은 점점 왕따가 되어갔다. 그렇게 항상 외톨이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도 않고 멍하니 혼자 앉아 계신 손명찬 어르신에게 먼저 다가간 사람은 69세 김영선 어르신이었다. 여고생처럼 짧은 단발머리에 머리띠를 하고 뽀빠이 바지를 즐겨 입는 김영선 어르신은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분이셨다. 뇌졸중으로 오른쪽이 불편한데도 힘든 주위 어르신들을 항상 도우셨다. 어느 날 김영선 어르신이 바지 주머니에 사탕을 한가득 넣고 차에 올랐다. 김치순 어르신이 또 손명찬 어르신 자리에 앉자 형님, 내 옆자리로 와요. 여기 형님 주려고 사탕 가져왔어요. 라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치순 어르신은 기분 좋게 김영선 어르신 옆자리로 가서 앉았다. 김영선 어르신은 한 명씩 탈 때마다 주머니에 사탕을 나누어 줬다. 손명찬 어르신이 차에 오르자 예외 없이 오라버니도 사탕 드세요. 라고 말하며 사탕을 건넸다. 멍하니 바라보던 손명찬 어르신이 슬그머니 사탕을 가져갔다. 그날 이후 버스 안의 풍경은 조금씩 바뀌어갔다. 서로 사탕과 과자를 가져와 나누며 웃고 어떤 날은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서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하루는 손명찬 어르신이 또 배변 실수를 했다. 기저귀를 갈자는 직원 말에 됐다며 완강하게 버텼다. 그러나 점심 식탁 위로 퍼지는 구린내는 막을 수가 없었다. 따가운 주위의 누종을 무시하며 끝까지 식사를 마치고
뒤뚱뒤뚱 짧은 보폭으로 걸어나가는 어르신의 뒷모습에 무안함이 묻어났다. 그때 김영선 어르신이 살며시 손명찬 어르신 옆에 앉으시며 오라버니 조심해서 가요. 그리고 창피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 서로 도움받으며 사는데 이제 남한테 도움받는 거 자연스러운 나이잖아요. 하자 쓸쓸한 눈빛에 손명찬 어르신의 답이 이어졌다. 그래도 남한테 도움받는 게 자존심 상해. 며느리한테 옷 갈아입혀 달라기도 뭐하고. 에이, 다 귀찮아.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영선 어르신이 웃음 섞인 목소리로 어쨌든 오라버니 내일은 옷 좀 갈아입고 와요. 냄새나잖아요. 하자 손명찬 어르신의 눈가에 장난기가 감돌며 그래도 비싼 브랜드 옷이야 하셨다. 늙고 병들면서 고집스러워지고 아무 낙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노년이 있는가 하면 김영선 어르신처럼 활기찬 노년도 있다. 비록 한쪽 몸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 몸 건사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이라며 하루하루 감사하다는 어르신. 아직도 삶에 대한 호기심으로 눈빛이 반짝이는 김영선 어르신을 보면서 질병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노년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는 분명히 열려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넓고 크지 않으면 어떠하랴. 열려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건강대학엔 노인이 없다. 뚝순이 자매 양진숙 어르신과 양진영 어르신은 각각 분홍과 파랑 운동복에 헤어밴드와 손목밴드를 착용하고 헬스기구에 앉아 운동을 하신다. 65세 김아옥 어르신은 건강대학 반장답게 출석 체크를 하며 반갑게 어르신들을 맞이하고 82세 유올순 어르신과 71세 유두순 어르신은 넉넉한 웃음으로 오는 사람들을 반기시고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진 건강대학은 여고생 교실보다 더 생기있고 발랄하다. 매주 2번이는 야외학습 시간. 출석 체크가 끝나자 복지관 주변에 있는 공원까지 경보를 하기 위해 모두 준비를 하고 현관에 서신다. 그리고 출발 소리와 함께 각자 건강에 맞는 속도로 걷기 시작한다. 공원 입구 도착 지점에서 초시계로 몇 분이 걸렸는지 알려드리면 각자 건강 노트에 본인의 기록을 적고 이어 푸른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구름 떠다니는 하늘을 쳐다보며 건강 체조를 하신다. 운동이 끝나고 두 팀으로 갈라 레크레이션을 통한 운동 시작. 서로 허리에 긴 끈을 매달고 찍찍뻑뻑하며 어린아이들처럼 신이 나서 반환점을 도는 머리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 신기한 듯 공원에 산책 나온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머물다 간다. 매일 운동 1시간과 친교 프로그램 1시간을 함께하는 건강대학 어르신들은 어느 젊은이보다 생기가 넘치고 건강하시다. 나이를 거꾸로 세시는 듯 보인다. 내가 복지관을 떠난 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매일 모여 건강체조로 하루를 시작하고 요양원과 경로당 등에 가서 체조를 가르치며 봉사를 하신다는 어르신들.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항상 밝게 열어놓고 즐겁게 사는 어르신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의 이웃도 항상 감싸 안으신다. 묵은 재가 알부를 감싸줄 때 불이 오래 간다는 것을 알고 늙은 몸의 역할이 바로 묵은지의 역할이 아니겠냐던 전우익 씨 말을 나는 건강대학 어르신들을 보며 깨달았다. 나이 들수록 철저한 자기관리와 함께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건강을 가장 잘 지키는 비결이며 내 건강은 내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준 건강대학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보여주신 풍요로운 노년의 첫 단추. 건강한 삶의 모습과 사랑을 마음 깊이 배운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도 노인복지사의 길을 걷고 있다.